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처병원 가정학과의 김영상 교수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받게 되는 결과지에서 용어들을 보시면 알쏭달쏭 잘 모르겠죠. 이런 알쏭달쏭한 용어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지를 보다 보면 지질이라고 써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혹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적혀져 있기도 한데요. 사실 지질이라는 용어와 콜레스테롤은 그냥 동의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어려워 죽겠는데 HDL, LDL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뭔지 참 어렵죠. 근데 종종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 위험이 커진다. 그리고 반면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높으면 이 심혈관 위험에 대해서 더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좋은 것, 나쁜 것이 동시에 있다는 뜻인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대개는 고지혈증을 진단할 때 주로 LDL 콜레스테롤을 가장 1순위로 보게 되는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 190 이상까지 올라가 있는 분들은 아무리 젊은 분들이라고 해도 평생 동안 심혈관 위험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병원에 찾아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되게 아무리 건강하고 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LDL 콜레스테롤 160 이상이 지속되신다면 고지혈증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미 심장질환을 앓았던 분들의 경우라면 LDL 콜레스테롤을 70 미만까지 낮추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약물을 충분하게 복용을 하셔야 되고 약물의 강도가 적절하지 않다면 약을 계속 올려서라도 약을 복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H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이 HDL이 40 미만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상지질혈증이라는 표현을 써서 HDL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HDL을 높이는 것은 대개 약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운동하고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이 동맥경화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LDL 콜레스테롤과 같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높은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HDL 농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콜레스테롤 전체와 LDL, HDL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함께 평가하셔야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검진 결과에서 지질 항목을 보다 보면 HDL, LDL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항목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영어로는 트리글리세리드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들이 써 있죠. 이 중성지방 역시 우리 몸에 떠다니는 이제 기름기를 대표하는 용어라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성지방 수치가 150 이상인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만큼이나 심혈관계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까지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성지방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개는 음주, 그다음에 앉아 있는 좌식 생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좀 더 많이 활동을 하시고 금주하시고 체중을 감량하신다면은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기간 당뇨병을 앓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합병증이 온다는 점인데요. 보통 흔하게 이 눈에 대한 합병증이나 발이 썩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 듣게 되고 심지어는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당 수치가 정상이 아니신 분들의 경우라면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당뇨가 진단되는 상태인지를 평가하고 조절되지 않는 당뇨의 경우라면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권고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당뇨를 검사하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식전 혈당입니다. 식전 혈당 수치가 100 미만인 경우를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통 126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는 당뇨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00에서 125까지 되시는 분들은 당뇨 전 단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분들은 앞으로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당뇨병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는 혈당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화혈색소라는 검사 항목을 흔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화혈색소 검사 수치가 6.5 이상인 경우라면 이 혈당 수치가 정상이어도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게 됩니다. 이 혈액 검사 결과에서 간 기능 검사라고 써 있는 부분도 다 영어로 써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써 있는 그 간 기능 검사는 보통 ALT, AST, GGT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들을 흔하게 보게 되는데요. 이게 또 동의어들이 많아가지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보통 GOT는 AST와 같은 용어, ALT는 GPT와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간 수치들은 기본적으로 이 간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간 세포가 자꾸 파괴되다 보면은 혈중으로 이러한 간 효소들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간 수치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이나 혹은 간염, 그리고 뭐 간에 경변이 있거나 간암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간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결국 혈중에서 간 효소, 특히 ALT, AST와 같은 간 효소 수치를 측정하여서 문제가 있다면 간에 염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구나, 간이 많이 파괴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 간이 많이 망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 중에는 가장 초기부터 생각하신다면 이 지방간이 점점 생기는 부분부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방간이 점점 생기다 보면 점차 염증이 발생하고 그 염증이 간 수치를 올리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간 수치가 올라가면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될 텐데요. 대개 이 술에 의한, 즉 알코올에 의한 간 질환의 특징은 AST가 ALT보다 좀 더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이 감마 GTP라고 하는 지표는 알코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알코올리즘 혹은 그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에서는 아주 강하게 흔하게 보는 지표들 중에 한 가지가 이 감마 GTP 상승인데요. 이 감마 GTP의 상승은 물론 알코올성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에 의한 것으로만 단정 짓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검진 결과지들 보다 보면 신장 기능이라고 써 있는 곳에 혈청 크레아티닌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신장에서부터 많이 발생하게 되는 물질이 바로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중 크레아티닌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레아티닌 검사를 통해서 그 GFR, 결국에는 이 거르는 기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거르는 기능이 90 이상에서는 정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60 미만까지 떨어진 경우라면은 이 신장 질환을 의심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또는 그 밑에 딸려 있는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지표들을 보시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신장내과를 방문하셔도 좋겠습니다. MRI 그리고 MRA라는 그런 글자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MRI는 안정밀환 검사, MRA는 정밀환 검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원래 이 MR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마그네틱 레조넌스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결국은 자기장을 통해서 우리 몸을 단층으로 잘라서 각 부위별로 나누어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이렇게 MR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얻어진 이미지를 MRI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MRA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은 안지오그래피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이 혈관 모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MRI를 통해서 단층으로 잘려진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재조합해서 혈관 모양을 재형성해 놓은 경우들을 MRA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MRI 이미지로 단층 촬영된 결과들을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뇌 안에 있는 혈관들을 하나하나 집어서 보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MRA라고 하는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서 그 혈관의 이미지들을 얻어내어서 보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MRI를 찍냐 A를 찍냐라는 것은 그 필요에 따라서 혈관을 꼭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MRA를 촬영하기를 권장을 드리는 것이고요. MRA 촬영을 하더라도 단층 촬영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 결과에서 여러 가지 이상들을 보실 텐데요. 어떤 건강검진 결과는 정말로 중한 경우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중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서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주치의를 찾거나 아니면 저희 병원 가정의학과를 찾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 과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당 과로 의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할사병원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신다면 이러한 이상 결과에 대해서 함께 상의할 수가 있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직접 치료하거나 아니면 해당 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건강검진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건강검진 용어들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검진 결과지를 펼치고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못 알아듣는 부분들을 가정의학과에 오셔서 함께 상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고 만약에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